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헤드라인이 눈에 띄더군요. 세모녀 매달 125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1원도 못 받고 떠났다. 자, 우리가 워낙 이제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정량화하고 수치화하면 더 분석적이다. 이렇게 느끼는 경향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송파 세모녀 사건, 수원 세모녀 사건은 분명 이 경제적인 궁핍, 가난 때문에 비롯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이런 일들을 확대하면요, 이 고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태된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사회적 타살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 정책을 수치로만, 정량화로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날 때 그 존재에 있어서는 하나의 세계가 소멸되는 것이다. 좀 이런 생각까지 갖는 성숙한 공동체였으면 합니다. 공동체의 책임을 느끼는 사회여야겠죠. 125만 원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무관심, 또 그 때문에 제도적 개선을 한다고 했지만 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았던 이 둔감함도 고칠 수 있는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한 사회적 감성의 회복을 위해서 반성과 함께 오늘도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한중수교 30주년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여의도 정액관 그리고 사건본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입에 속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출동 대기하고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무슨 뉴스인지 좀 해설이 필요한데 박 기자님. 네.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백신 공급 그리고 공수처 등등 이 문재인 정부를 겨눈 감사원. 네. 자, 어떤 감사들이 펼쳐지는 거죠? 네, 감사원이 어제 이제 감사위원 회의를 열어서요. 2022년 하반기 감사 운영 계획을 확정해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들여다본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사원의 설명은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서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당초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이 탄소 중립화를 표방하면서 추진한 탈원전 등의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 전반을 감사할 걸로 알려졌었는데, 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분야가 축소됐다고 봐야 되나요? 좀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감사 대상 분야가 좁혀졌습니다. 해당 부서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서 분야 제한을 의결했다. 이게 감사 측의 입장인데 네. 사실 이게 지난해 3월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라고 탈원전 감사했었거든요. 네. 그런 결과가 나온 지 1년 5개월 만에 다시 이 감사를 한다?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을 거다라는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감사가 탈원전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감사 자료 수집 과정에서 감사 범위가 변경되거나 별도의 감사 사항이 추가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이 코로나19 백신과 이제 마스크 도입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지연됐던 경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백신을 좀 늦게 들여왔다 이런 지적도 당시에 있었고, 네네. 마스크 대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초기에. 줄 서서 네네. 개수 제한을 더 가지고 사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아울러 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이 대선 당시에 소쿠리 투표 논란 나왔던 중앙선관위도 감사 대상에 추가를 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이제 하반기 감사의 업무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전임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네. 자, 오평론가님, 감사원에 이제 또 기존에 업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주로 정부 기관들의 뭐 비위라든가 또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역할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선관위 소쿠리 투표 이 부분 이제 네모 플라스틱 박스 안에 이제 투표 용지가 담겨 있었다는 거잖아요. 또 확진자들 쇼핑백에 넣은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다음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 코로나 백신 그리고 마스크 도입이 지연됐던 경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지연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연 경위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금 나서서 조사한 이유가 뭘까? 이걸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하. 만약 국가가 나서서 문재인 정권에서 마스크 일부러 천천히 보내. 일부러 천천히 약국에 풀어. 백신 천천히 들여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막 수출까지 막으면서 네. 내수부터 충당하기 위한 뭐 각고의 노력들이 또 있었죠. 네,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 코로나 초반에는 지금 기억해 보시면 다시 떠오르실 텐데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마스크는 안 쓰겠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똑같은 마스크인데. 네네. 네, 그런 것까지 있을 정도로 예민했었는데 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 마스크를 일부러 지원한다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 보거든요. 결국은 이게 일각에서 보기에는 또 정치 방역을 더 씌우기 위한 감사원의 의도가 개입된 거 아니냐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결과가 나올 텐데 의도성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보긴 전 전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첫 번째 감사가 어떤 의도로 시작됐는지는 국민들이 아마 다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서. 네, 우리가 같이 겪은 일들이니까 네. 기억이 네. 새록새록 나는데 뭐 감사원이 또 뭔가 의혹을 들춰보겠다 하니까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뭐 정치감사 논란 뭐 네. 그런 비판 이게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또 한상혁 이 방송통신위원장들에 네네. 대한 그런 감사 모습들. 예. 그러니까 물러나지 않으니까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비판이 있는데 저희도 뭐 전현희 위원장은 통화까지 했는데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 근태 문제 지각이 네, 네. 잦습니다 해서 이제 뭐 제보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감사한다. 네. 그래서 이 야권에서는 이게 정치 감사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감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네. 비판해 왔는데 다시 뭐 신재생 에너지 문제와 뭐 마스크와 백신 문제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감사원이 정말로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결과가 말을 해주겠죠. 자, 이제 한번 지켜보고요. 뭐 이 국민들이 바라기는 국민 개개인도 다 다양한 정치 성향들이 있고, 네. 뭐 정부 지지일세, 반댈세, 뭐 나는 야당 지지일세, 반댈세 이제 진영 논리들이 작동합니다만, 자 정부 기관은 엄정하게 균형과 원칙, 공정에 따라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이재명 의원 지금 당대표 후보입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 그 부인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어제 오후 2시에 경찰 소환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전해드리지 못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제 이제 출석을 해서 2시 좀 전에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5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네네. 귀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뭐 기자들이 들어갈 때도 물어보고 나올 때도 뭐 네네. 소감이나 아니면 이 의혹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의혹이 그러니까 지난해 8월 2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시절에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등 3명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이때 식사 비용 7만 8천 원을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장직 5급 배모 비서관 네네.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런 의혹을 받은 거예요. 배모 씨의 지시를 받은 뭐 A 씨가 결제했다. 뭐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김 씨 측은 어제 묵묵부답은 했지만 김 씨가 직접 이제 이재명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출석 사실을 알리면서 이른바 7만 8천 원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한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고 법인카드 부당 사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반박을 네, 했어요. 네. 아마 이 내용으로 어제 경찰 조사를 받은 것 같은데 5시간 만에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김 씨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재명 의원이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네.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 이렇게 네. 사과의 뜻을 밝혔고 그러면서도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 씨가 쓴 사실도 뭐 확인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의혹은 부인을 했습니다. 결과론적인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를 했지만 네. 사실 이게 이제 범죄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이 법인카드 도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남용했다. 이건 이제 배모 씨의 잘못일 수는 있으나 김혜경 씨는 몰랐고 관련이 없다. 이게 입장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어제 많이 회자됐어요. 계속 7만 8천 원 이게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3인분 식사더라고요. 네. 2만 6천 원 김혜경 씨 본인이 먹은 것은 본인이 이제 결제를 했다. 네. 근데 나머지 민주당 의원 부인들 3명의 이제 식대가 결제됐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더
이 법인카드 남용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죠. 뭐 소고기도 있고 김밥도 있고 초밥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7만 8천 원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선거법 여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말씀하셨던 다른 금액에 대한 부분도 이재명 의원 자신 SNS에 글을 남겨놨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괄호를 열고 이제 닫으면서 그 안에 이 부분도 다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결정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분별한 금액이 부풀려지는 것을 일단 사전적으로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차단하기 위해서 오늘 해당한 것은 이제 7만 8천 원권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왜냐면은 지난 대선에서는 일단은 이 법인카드 논란이 터졌을 때 몇백만 원치를 그냥 공금 유용해서 초밥 사 먹고 소고기 사 먹고 이렇게 막 퍼지다 보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엄청난 금액을 공금 유용했다라고 오해를 받았단 말이죠. 대선 이재명 의원 막판에 또 입장에서는 영향이 있었겠죠. 큰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아주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오해를 지금 불식시키기 위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된 부분 오늘 조사에 대한 내용 부분에선 이제 건건이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여야의 입장이 좀 달랐어요. 5시간 만에 이제 조사를 마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봐라 별거 없으니까 이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끝냈다. 네네. 이건 사실 별거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녹음 중에 김혜경 여사 몰래 그냥 계산하라 이런 것도 나왔다. 네네. 이렇게까지 이제 SNS에 나와 있고요.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건 혐의가 확실하니까 빨리 끝난 거다. 완전히 다른 시각이네요. 이게 동일한 5시간을 두고 이제 민주당 입장과 국민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지켜본다면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애초에 경찰은 이게 8월 중순쯤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은 전당대회 직전에 이거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을 했었는데 결과는 아직 발표가 없고 지금 직전에는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이 김혜경 씨 소환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배 씨 같은 경우는 경찰이 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걸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김 씨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만약에 근데 이제 송치를 하게 된다면 그 날짜가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다음 주가 된다면 좀 묘해집니다, 시점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일요일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로 송치가 되거나 어떤 수사 결과 발표가 돼서 어떤 혐의가 드러나거나 이렇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큰 폭탄을 안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찰의 수사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만약에 이제 우상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이거는 이재명 의원과 이 김혜경 씨가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개입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 처리를 당할 가능성이 없다. 그 우상호 위원장의 예측대로 그렇게 결론이 나온다면 오히려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대여 투쟁에 힘을 또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한 가지 큰 의혹이 해명되는. 그렇습니다. 대선의 후반 그 악영향이 좀 매우 안타까워지는 굉장히 결과가 뼈아픈 나올 수도 있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연 이제 당대표 선출이 짠 됐는데 이게 컨벤션 효과를 상쇄시키는 일이 벌어질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해명이 되는 또 역효과를 낼지 그건 다음 주를 지켜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이 관련 뉴스가 매일 끊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자필 탄원서가 공개됐다. 그 내용들을 이제 조금 우리가 짚어보기도 했는데 문제는 원문 전체가 손글씨로 쓴 원문 전체가 공개됐어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입장이 아니 셀프 유출을 해놓고 셀프 격앙을 하고 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이게 보도가 처음에 됐을 때 어떻게 이게 나오게 된 거냐. 그러니까 자필 탄원서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이 언론에 얘기를 했든 아니면 다른 경로로 유출됐던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이 대표가 나 이런 탄원서 냈어라고 공개한 건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봤더니 그 열람용이 뭐 찍혀 있는 그 문서가 유출됐다. 이게 이 전 대표의 얘기였고요. 그러면 내가 유출 안 했으면 그 유출한 곳은 바로 채무자인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유출을 해가지고 결국 언론 플레이. 거 봐라.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뭐 절대자, 뭐 신군부 이렇게 비유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격앙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그야말로 셀프 유출의 셀프 경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죠. 국민의힘 당 쪽에서 열람용을 가져다가 언론에 유출을 시켜놓고는 그게 보도되니까 그 내용을 보고 본인들이 또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결국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측을. 누굽니까? 누구죠? 당에서 누군가가 하지 않았을까. 결국은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정치사에서 반복되는 일들이 어떠한 특정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폭로하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입수한다 하더라도 네네네. 내용의 파급 효과가 크거나 네. 내용 속에 들어가는 단어가 굉장히 원색적이거나 자극적이라면 그 과정이 사라집니다. 네. 초원복국지 막 이런 사건들 있죠. 막 어. 도감청인데 결국 들어간 내용이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근데 네. 도감청은 물론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과정에서 내가 유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중요한 거는 지금 들어간 단어, 신군부, 네. 절대자, 누가 날 찾아왔었다. 이런 것만 다시 회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돼버렸습니다. 아마 그거를 노린 사람이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입수했을 때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만약에 그 누군가 했다면 네. 무작정 공개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이 내용을 입수하는 과정으로 뒤덮을 수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준석 대표를 다시 한 번 더 벼랑 끝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네, 네. 했다라고 판단이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절차적으로 누가 어떻게 유출했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내용의 이제 파괴력이 하나 있고요. 주로 초기에는 이제 내용 문제가 좀 파장이 컸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스스로 유출하고 스스로 분노하고 있다. 언론 플레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그 내용의 수준을 보면 이제 거친 언사, 네. 뭐 절대자, 신군부, 쿠데타 이거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 사법부에 이제 호소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 연말까지 본인이 당대표직을 그만두면 네. 어떤 혜택을 주겠다라고 회유한 정황에 대한 얘기도 있잖아요. 절대자와 친한 사람이 찾아와서 12월까지 당대표직을 그만두면은 네. 해외 뭐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주면서 후위를 도모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뉘앙스의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접대 의혹 문제도 네. 덮을 것처럼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지나갈 수 있다. 윤리위원회를 지나갈 포함해서. 수 있다. 네, 이렇게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군부나 뭐 절대자 이 표현도 네네. 눈길을 끌지만 사실 이 부분이 네. 어떻게 보면 앞으로 파급력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이 누구길래 누가 찾아왔길래 그리고 그 누구라는 사람은 얼마나 힘이 있길래 네네. 윤리위의 징계 절차도 다 네네. 무마해주고 또 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절차도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도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 네네. 이런 제안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박 기자님 그분의 연락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목소리가. 네. 그리고 뭐 이 이른바 이제 핵심 관계자와 네. 그리고 경찰이 뭐 만났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죠. 오늘 단독 보도 그렇더라고요. 나오고 있어서 뭐 부인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이 경찰 수사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당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네. 그게 과연 뭐 합법적으로 힘이 행사될 수 있는 것이냐 예. 불법이 들어간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까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잠시 후 2부에 저희 오늘 여의도 정핵관인데 애초에는 윤핵관인 줄 알았지만 윤핵관은 아닌 것 같은 하지만 어쨌든 핵관 중에 핵관입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시니까 좀 세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고 자 문제는 정치에 갈등이 있어요. 또 세력 간 다툼도 있어요. 우리가 늘 보아오는 일인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지금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이제는 점점 수위가 총질을 넘어서 이거 뭐 도시락 폭탄 투척 아니냐. 아니나 다를까 김기현 이제 전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이 안전핀 뽑힌 수류탄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어요. 우평론가님 이게 어떻게 수습이 됩니까? 저는 수습이 어렵지 않을까. 지금 수습이 안 됩니까? 수습이 되기 네.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게 하나가 또 하나의 수류탄이 지금 안전핀이 제거된 채로 이준석 대표 손 안에 들려 있는 것이 네. 찾아온 사람의 이름을 언젠가 공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녹취 같은 게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그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뒀다면 원래 꼼꼼하잖아요. 네, 그 전화상으로 됐다면 자동 녹음이 되는 네.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원희룡 당시 후보와 통화가 한번 공개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또 되기도 했었는데 만약에 그 이름이나 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녹취가 탁 공개가 됐을 때 그 파장. 네.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을 믿고 무마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지 나 독단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할 건지 누가 시켜서 했다고 할 것인지. 근데 만약에 진짜로 누가 시켜서 했다라고 하면 누가 시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내가 그냥 얘기한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 뒤에 또 이준석 대표가 또 다른 증거를 또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게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원하는 새로운 전당대회까지 이 이슈가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앞날이 창창한 전도 유망한 지금 좀 이제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당 대표까지 지낸
청년 보수 정치인이잖아요. 네. 국민의힘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터질게 계속해서 터져 나온다면은 네네. 결국은 국민의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정권 교체를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저 사람이 망친다라고 프레임을 짤 거고요. 네네. 윤석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정권 교체를 당대표로서 만들었는데 당신들이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또 다른 이제 계속 분당 안 한다 했는데 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뭐 이렇게 보면 뭐 영화 제목을 붙인다면요. 글래디에이터도 인용을 했지만 뭐 이제 어떤 뭐랄까요 좀 나약한 황제가 옆구리를 푹 찌르고 검투사와 싸운다는 비유도 들었지만 이건 뭐 디스트로이어 파괴자나 네. 터미네이터 종결자 이 정도 끝이 뭐냐 이거죠. 생산적으로 좀 끝나야 되는데 네. 걱정이 됩니다. 자, 지금 12시 41분이 막 됐습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전 동안 길어졌던 정체는 이제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빠르게 풀려가고 있는데요. 다만 곳곳으로 돌발 구간과 작업 구간이 많은 만큼 더딘 흐름 남아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부곡 부근과 다시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 둔내터널 부근에서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부근 2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더 가서 봉평터널 부근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면온 일대 4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면온 부근과 여주 일대, 이후로는 동수원 부근에서 각각 작업 여파받아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정체는 남양주요금소에서 화도까지 9km 구간에서 길어져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충주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에 북충주에서 충주휴게소 사이로는 2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충주분기점부터 긴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그제는 국회 법사위가 주목을 받았고요. 어제는 운영위가 주목을 받았는데 어제 이제 저희 시사본부 시간에는 오전에 이제 이 뭐 산하기관 출석하고 해서 본격적인 공방은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전해드리지 않았는데 네. 오후에는 상당히 좀 뜨거운 공방이 오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비서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 업무 보고를 하고 네. 여야 의원들의 질의응답을 이제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차수까지 변경돼가지고 새벽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만큼 뜨거웠고 시간이 좀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여야의 뭐 입장은 예상했던 것처럼 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현 정부의 인사검증 문제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거론하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런 공세를 정치 공세다, 네. 방어막을 치면서 김정숙 여사 관련 문제 같은 네. 문재인 정부 의혹을 끄집어내는 그런 역공을 펼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대통령실이 나와서 응답하게 되면 제일 주목받는 답변자가 바로 비서실장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김대기 비서실장을 향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뭐 사과해라, 아니면은 뭐 스스로 이제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김대기 실장은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야당의 사퇴 후에는 제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또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대기 실장이 거취 얘기를, 그러니까 사퇴를 하겠다는 얘기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다라고 사퇴 언급한 바 없다. 그렇습니다.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나 전임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 논란, 여기에 대해서도 사적 채용은 이거 무슨 신조어냐, 다 이렇게 채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반박하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보복 수사도 그렇지 않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제 건진법사 문제거든요. 네네네. 이 보도가 되고 우리가 듣기로는 건진법사의 이권계의 모욕에 대해서 이 민간 기업한테 조심해라, 주의보를 내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뭐 건진법사를 수사할 권한 없다, 또 민간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라 마라 할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별게 아닌, 대수롭지 않은 그런 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 다시 이게 이상한데, 저희가 막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네. 주의보를 대통령실에서 내렸다는 건 팩트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김대기 실장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주의보라는 게 발령된 적이 없다. 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어제 분명히 얘기를 했고. 오보였다는 얘기가 되는 네. 거네요. 그리고 당시 기사는 다 주의보 그러니까요. 발령이라고 기사 네네네. 남아있거든요, 지금도. 네. 그래서 대통령실이 어떻게 각 기업에 누가 위험하니 조심하라 그런 지시를 보낼 수가 있겠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야, 참 신기한 게 많네요. 네. 자,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보도들을 보면 막 혼란스러운 게 술을 안 마셨다고 했다가 이제 맥주를 조금 마셨다라고 뭐 정정을 해서 오락가락 답변이었다 얘기도 있고 또 그 폭우 때 네. 이 아크로비스타 대통령의 사저죠. 거기서 뭐 헬기가 뜨니마니 예.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또 헬기 검토한 적 없다. 그러니까 주민 얘기를 소음 했고. 피해 때문에 이제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했었는데 애초에 이용할 수 없는. 애초에 그 사저 그 아파트에는 헬기가 이착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그러면 이제 헬기는 그때 검토도 안 했다 그랬는데 그럼 그때 검토했다 그런 보도는 또 뭔가? 그러니까 그 이 두 이상하게 가지 보도가 많아요. 조금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건전법사 관련된 내용은 네. 주의보를 발령했다면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지시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셈이죠. 그 공직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를 문건이나 기록을 남길 수 없으니 그렇죠. 네. 이건 뭐 추측입니다. 진짜 안 했는데 기자들이 모두 오보를 냈거나 네. 이게 가능성 하나. 두 번째는 공식 기록에 남길 수는 없으나 누군가가 그렇게 흘려서 여론전을 주도했거나 전언으로 네,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구두로 전해서. 네, 근데 기자들이 모두 오보를 쓰기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하는 거에서. 말이죠. 이건 또 취재, 후속 취재가 필요해 보여요. 네. 대통령실에서 주의보를 내렸다는 걸 어떤 방식으로 내린 건지. 공문을 보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럼 뭐 아는 이제 대기업 관계자에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 메시지를 보낸 건지 구두로 전한 건지. 아, 이게 지금 일이 복잡해집니다. 네. 그리고 또 이현모 인사비서관 부인 A 씨가 네. 그러니까 신모 씨가 윤 대통령 나토 순방 때 김 여사를 뭐 수행한 거냐 이런 네네네.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김대기 실장은 A 씨가 비서관의 아내지만 영어를 아주 잘하고 여사님과는 뭐 오랜 인연이 있다. 그래서 뭐 수행 뭐 도와드리는 거죠. 이렇게 네. 덧붙였는데 이것도 대통령실에서는 사적 수행 논란이 불거지자 아니 김건희 여사를 단 한 채로 수행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해명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기획이나 그 행사 그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뭐 미리 갔다 오기라고 했다고 얘기를 네, 했는데 네, 네. 이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영어 잘하고 오랜 지인, 친분이 있어서 수행했습니다 했다가 사실은 전혀 동선도 달랐고 함께 네.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다가 그럼 수행이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자, 두 가지 시그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총무비서관 발언에 좀 놀랐어요. 한남동 공관 도대체 언제 입주하는 겁니까? 네. 근데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이달 말에 입주한다고. 네. 그건 나왔고. 네. 그런데 문제는 공사 진척사항이라든가 네. 이 지금 수주와 관련된 의혹들 물어보니까 그건 저는 모른다고 얘기를 해서 대통령 내외분이 지내시는 공관, 네. 공적인 이제 주거지잖아요. 네. 이걸 대통령실에서 관리를 안 하면 누가 알지? 그 질문에 누가 알아요? 그랬더니 뭐 업체 관계자나 공사 관계자. 그 업주한테 미루는 거잖아요. 총무비서관 발언은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리가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이제 알고 있어야지 국민한테 설명을 하는데 네. 그게 전혀 안 됐고 또 김대기 실장 같은 경우도 이 경호처에서 하고 있다. 경호처 이제 보안 사항으로서 경호처가 있네요, 또. 경호처. 거기서 이제 다 이제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하겠냐. 보안 사항이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는데 그럼 경호처에서 하는 것은 뭐든지 다 국민들은 알 수가 없는 어떤 뭐 성역화돼 있는 건지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경호처 관계자가 나와서 이 질문을 연이어서 만약에 받았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예상 답변은 우리는 관리 감독만 할 뿐 그렇죠. 입찰에는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 당연하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뻔히. 그럼 공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에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발탁할 때 검찰 내부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 감독하는 총무비서관 격의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은 그대로 데려와서 신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논란은 시에서 불거졌었지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원래 이 일이 업무적 특성이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다면 그건 도대체 누가 처음에 입찰했는지는 좀 미궁이죠. 정부기관뿐 아니고 사기업도 가장 최종적인 책임은 어디냐면 돈을 집행하는 쪽에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경호처에서 돈을 줄 건 아니잖아요. 네. 총무비서관실에서 예산 승인을 해서 공사비가 뭐 좀 깎였든 뭐 더 추가가 됐든 돈을 집행하고 그럼 애초에 이제 계획대로 됐느냐 공정관리가 필요한데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예, 국회 소식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이 법무부의 검수 원복 시행령 이거 한동훈 이제 법무부 장관이 시행한 거죠.
이게 위헌으로 무효다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네, 경찰청이 오늘 법무부에 제출한 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이 개정안 검토 의견을 보면 네.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하는 거 상위법과 충돌한다. 이거 민주당이 주장했던 거잖아요. 똑같은 네. 내용을 무효 의견으로 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현 법무부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에 검수를 원복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네. 이 대통령 시행령 개정안은 무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가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이게 검찰청법 조문에 포함된 등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공직자 선거범죄 등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대 범죄 그러니까 부패와 경제 안에 다 들어가는 게 돼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삼남한성이 다 이제 등 앞에 다 이제 네. 들어가는 상황이 됐다라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모법 규정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해석 규정이어서 네. 위임 한계를 일탈했다. 그러니까 이 원래 법의 취지를 벗어난 이런 시행령은 이거는 무효다. 안 된다. 이렇게 경찰이 강하게 나온 겁니다. 자, 오평라님 한동훈 장관의 성대모사로 이 경찰의 의견에 한 장관 뭐라고 합니까? 한 장관 성대모사는 잘 모르겠고요.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법률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네. 아니면은 법무부 언론적인 장관으로서 각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정도로 말씀하시겠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네. 행안부에 이제 경찰국이 신설이 됐는데 그렇죠. 사실은 경찰이 비대해지고 네. 뭐 수사도 이제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행령을 보면은 법무부의 내용을 보면은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경찰국은 어떻게 되는 건가? 비대해진 게 아닌 게 돼버렸는데 네. 경찰국은 만들어졌고 근데 이제 초대 경찰국장이 된 김순호 치안감의 과거 전력에 대한 의혹은 계속 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제대로 이 어떤 기강이 설 것인가. 경찰과 검찰이 싸우면 피곤해지는 건 국민이거든요. 네. 좀 이게 순조롭게 잘 원만하게 균형을 잡아서 처리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끝으로 잠깐 한 가지 전해드리면 이게 굉장히 오래 묵은 사건이죠. 5.18과 더불어서 사실은 과거 이게 박정희 정권 때부터 전두환 정권까지 이어지는데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첫 국가 진실 규명이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저희가 추후에 관련자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디저트송은요. 뭘까요? 네. 디저트송을 지금 막 고르고 있는데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청취자 0795님 물가도 상승하고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을 웃게 하는 소식을 좀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웃어요. 자, 유리상자 버전의 웃어요. 디저트송으로 들려드리면서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삶은 힘들다고 하지만 항상 힘든 것은 아니죠. 가끔 좋은 일도 있잖아요. 웃어요 웃어봐요 모든 일 웃어 웃어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모양을 나타낼 때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라든지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같이 표현하곤 합니다. 그럼 도도히와 유유히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도도히는 보통 잘난 체하여 주제넘게 거만한 태도로를 뜻하는 우리 고유어 부사를 쉽게 연상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도도히는 물 창이랄 도자를 써서 물이 그득하게 퍼져 흘러가는 모양이 막힘이 없고 기운차게를 뜻하고요. 유유히는 멀 유자를 써서 움직임이 한가하고 여유가 있고 느리게를 뜻합니다. 도도히와 유유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다른 뜻이 더 있습니다. 도도히는 유행이나 사조, 세력 따위가 바짝 성행하여 걷잡을 수 없이라는 뜻도 있어서 도도히 흐르는 민주주의의 물결처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유히는 아득하게 멀거나 오래라는 뜻으로 거리나 시간과 관련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유유히 흘러 지난 일들은 점점 희미해졌다처럼 말이죠. 참고로 유유히의 한자와 같은 것을 쓰는 표현으로 속세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산다는 뜻으로 유유자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 낙향에서 유유자적의 생애를 보냈다처럼 말이죠.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군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오늘부터는 낮에도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제주 30도, 광주 29도, 서울 27도, 대전 25도, 대구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특히 경상남북도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서 오늘 낮 기온의 오름세가 더디겠고요. 내일은 경상남북도의 기온이 오늘보다 오르겠지만 그래도 대구 30도를 보이겠고 내일 서울은 26도, 부산 28도 등이 예상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낮 기온이 30도를 밑도는 지역이 많아지겠고요. 아침 저녁 공기는 점점 더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 있습니다. 충청 이남 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직 남부 지방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전북 내륙과 전남 동부, 경남 남부 동해안과 경남 동부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가끔 내릴 전망입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일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충청도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후 주말과 휴일 동안은 전국이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8도, 습도는 62%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고위험군이 밀집한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감염 예방을 위해 대면 접촉 면회 제한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계속 유지됩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11,800명이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역대 최저치였는데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1970년 출생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공인중개사업 공모에 500여 명에게 1,000억 원 규모의 깡통 전세를 내준 뒤 이를 매도하고 잠적한 임대인 등 전세 사기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합동 특별 단속을 통해 적발한 총 14,000건의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불법으로 거래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소비자연맹이 경고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8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들을 손해사정업체들이 중고차 업자와 폐차업자에게 파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한 지 꼭 30주년이 되는 그런 날인데요. 자, 오늘 양국은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기념 행사를 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중국 현지에 계신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한중 수교 30주년의 의미와 한중 관계를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문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바로 한중 수교 30년 되는 날입니다. 이 3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우리나라와 중국이 당시에 어떻게 수교를 맺게 된 건가요? 당시를 조금 복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 미소 양극 체제로 대립하던 냉전 체제가 붕괴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 3개월 후에 이제 미국과 소련은 몰타에서 만나서 냉전 정식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 당시 한국도 이런 대변력에 대비해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를 하는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한 북방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게 했었는데요. 네. 그 결과로 이제 89년에 폴란드하고 수교를 하고 91년에는 소련과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이제 마침내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때가 바로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과 노태우 대통령이 대화 나누던 장면이 생생한데요. 네. 자, 그로부터 이제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제 30년이면은 뭐 강산이 3번 바뀌었는데 지금은 어떤 의미 한중 수교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한중 수교라고 하는 건 이제 한국과 중국이라는 두 나라 사이에 이루어진 행위였지만은 네. 그 수교가 미친 영향은 양국은 물론이고 가깝게는 한반도와 동북아에게 세력 판도를 바꿨고요. 네. 특히 이제 영내 국가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잖아요. 네. 또 이제 미중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글로벌 차원의 국제 정치 역학 관계도 완전히 뒤흔들었다는 점에서 당시 한중 수교라고 하는 것은 지정학적인 지진이었다라는 평가를 국제 정치학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특히 그 수교 당시에는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이 소련하고 중국과 수교를 하면 북한도 미국하고 일본과 수교를 하는 이른바 교찬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당시에는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불발이 되면서 결국 북한이 핵 개발에 나서는 이유를 제공하는 셈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중 수교는 양국은 물론 동북아와 세계 그 평화안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긍정적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네. 북한 핵 문제와 같은 부정적 영향도 유발시켰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세기가 미소 이 강국 간의 대결이었다면 냉전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이후에 지정학적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은 또 미중의 패권 경쟁을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 30주년을 되돌아본다면 그 기간 동안에 한중 관계에 영향을 좀 크게 미친 변곡점들도 있을 텐데요. 전문가로서 교수님 어떤 점들을 짚고 싶으십니까? 중국 지지자들이 늘 그 한중 관계를 표현하면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양국 관계가 이처럼 발전하게 된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비슷합니다. 네. 여러 우여곡절들을 겪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수교 직후에 막 터졌던 그 황장엽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 망명 때 네네. 중국이 황장엽 씨 의사를 존중해서 한국을 올 수 있게 해줬던 일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 시진핑 주석이 중국 지도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네.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네네. 또 2015년에는 그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천안문 망루에 올랐던 앞줄에 서 있었죠. 네. 네네네. 변곡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이듬해 이제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서 우리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 엄청난 보복 조치가 있었는데요. 네. 이게 한중 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됐다는 점에서 저는 양국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변곡점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중요한 지점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 그 결과로 오늘 서울과 베이징에서 기념식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양국 정상은 참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서요.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좋겠습니까?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정주년이라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 10년 전이었던 20주년이었던 2012년에는 당시 그 시진핑 부주석이 직접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이제 양국 외교 수장들이 양국 정상의 축하 메시지를 대독하는 걸로 대체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방역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좀 싸늘해진 한중 관계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코로나 상황들 하면 표면적인 변명이고 사실은 좀 싸늘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정주년인데 30주년 아쉬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문 교수님 중국에 계시니까요. 현지에. 자, 중국 현지 분위기 한중 수교 30주년에 대해서 좀 어떤지 하고 또 중국 언론들은 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축하 분위기라든가 그런 건 없고요.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이 한중 수교 30주년이라는 사실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중국 언론들도 이제 비중을 두고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요. 하더라도 물론 일부 극소수이긴 합니다만 짤막하게 언급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관심을 받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요. 자, 조금은 싸늘하다. 이제 무관심한 척하는 분위기도 좀 느껴지네요.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한중 양국 국민들을 중심으로 상호 간에 반한 정서 또 반중 정서 이런 게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사드 때부터 이어진 반중 정서. 이 최근에는 또 뭐 한복, 김치 문제, 문화 공정으로 좀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내 반한 정서는 어느 정도인가 이것도 궁금하고 특히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중국의 좀 젊은이들은 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그 특정 국가들을 대상으로 호감도나 비호감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계량화된 수치로 반한 감정이 어느 정도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중국과 관련된 한국 내 동향에 대해서 중국의 매체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보도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네. 또 그러면서 중국의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사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의 한국이 아마 한국에서 갖고 있는 반중 정서나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반한 정서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않겠느냐 하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내 젊은 층에서 유독 그러는데 과연 왜 그럴까 하는 이제 그 점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한국을 싫어하는가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사드 사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젊은 층들을 포함한 중국인들의 그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았습니다. 네네네. 한류도 굉장히 히트를 쳤고요. 그랬죠. 근데 이제 사드 사태를 겪으면서 급전직하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중국인들이 팽배했던 정서가 어떤 거였냐면 한국이 돈은 중국에서 벌면서 미국에서 무기를 사다가 중국을 위협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특히 이제 미중 간 갈등이 첨예하게 고조되면서 한국이 중국을 반대하고 미국 편을 든다는 건 막연한 그런 인식들이 반한 감정의 주된 이유로 작동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럼 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계 강한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국의 우리도 20, 30대 즉 2030의 굉장히 특징적인 세대 간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선 시대적으로 보면 이 중국의 2030은 중국이 고속 성장을 거듭할 때 태어난 세대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이라는 게 그 다른 연령 세대들에 비해서 유독 강하고요. 네. 또 이들은 한자녀 정책으로 인해서 대다수가 독생자 아니면 독생녀입니다. 네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소황제, 어린 황제라고 부르면서 자랐기 때문에 남들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자기 주장이 뚜렷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특히 이들 세대들은 이제 그 중국 정부로부터 애국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고 자란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중국인이나 중국 정부 또 중국 문화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네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지금의 2030 세대들이 갖고 있는 반한 감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외로 또 복잡한 국가적인 배경이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내용입니다만 사실은 이제 2017년 사드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런 분위기가 아주 좀 노골화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한동안은 또 잠잠해지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최근 한중 외교장관 회담 직후에 중국이 삼불 일한 또 이란까지 붙여서 거론을 하면서 이게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좀 중국이 지적하는 부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그 삼불 이란이라고 하는데 중국 측은 주장을 하지만 사실 이제 한국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이거는 우리의 약속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입장을 표방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줄곧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그런데 왜 중국이 갑자기 이걸 들고 나왔을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거의 이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친미 반중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사드가 이 공약처럼 사드가 추가로 배치된다든가. 네. 아니면 과거 정부에서 표방했던 대중국의 그 외교 원칙이라든가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그 한미일 3국 군사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를 중국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한국이 이제 중국의 우려를 고려해서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 간 또는 한일 간 아니면 한미일 군사 협력을 자제해달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하나의 견제 성격의 이른바 주장 아닌가. 저는 그런 분석에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토가 이 새로운 개념의 중국에 대한 내용도 포함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회원국은 아니지만 거기에 또 참여를 했었고 또 치포 동맹에 이제 계속 참여를 이제 압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미중 사이에서 좀 선택을 강요받는 지금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좀 복잡한 외교 상황 교수님 어떻게 좀 지혜롭게 풀어야 된다 말씀을 주시고 싶으십니까?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른바 안미 경중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과거의 도시 패러다임인데 이제는 그런 패러다임이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중이 부딪힐 때마다 매번 어느 쪽에 줄을 서야 할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만약 외교라고 하는 게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의 국익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 네. 그렇다면 어떤 원칙으로 그런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결정하겠다는 한국 나름의 외교적 독트린을 발표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일 미중 간의 이른바 외교적인 그 충돌이 선택이 강요한다면 한국은 첫 번째 한반도의 평화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네. 두 번째는 한반도 통일에 이른바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세 번째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보고 우리는 결정을 하겠다 하는 그런 원칙 같은 것, 외교적 독트린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게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게 오히려 한국의 입지를 더 강화시켜주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독자적인 독트린이 필요하다. 그동안 뭐 국익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지금 한반도 평화, 한반도 통일, 경제 발전 세 가지를 좀 구체화시켜 주셨습니다. 의미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더 듣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핵심 관계자들이 있다면 저희 시사본부에는요 여의도 정치의 핵심을 꿰뚫는 여의도 정핵관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분만큼 핵관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도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최근에 유럽 여행을 하고 오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특히 산티아고 순례길을 거쳐서 유럽 배낭여행, 청년들처럼. 근데 이게 살도 빠지고 머리도 맑아지셨다 그러셨어요. 여행의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근데 누구든지 한 번쯤은 좀 떠나서 마음 정리도 하고 또 그 세상도 돌아보고 뭐 이런 그 낭만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그 완전한 백수가 되는 바람에 정치 백수. 예. 그래서 상당히 시간적으로 또 마음으로 조금 그 공간이 생겨서 다녀올 수 있었고요. 처음에 갈 때는 사실 굉장히 좀 슬픈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순례길을 33일 정도 걸을 때 이후에는 마음도 정리되고 또 그 몸도 맑아지고 그래서 이제 아주 즐거웠던 그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네, 많이 남겨서 돌아오셨다. 본전 이상의 이득을 얻으셨다. 아니, 뵈니까요 청년이 돼서 오셨어요. 처음에는 정치 백수가 돼서 아주 서글픈 마음으로 마치 망명자의 심정처럼 떠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죠. 돌아오셨으니 이렇게 청년의 모습으로 건강해지고.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유럽 어느 나라도 마스크를 끼지 않는데 거리에서 혹시 만난 사람 중에 마스크 낀 사람 한국 사람이었어요. 나가서도 철저하게 방역을 실천한 한국인들이. 그렇죠. 바로 알아볼 수 있으셨겠네요. 자, 여행 작가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정핵관으로 오셨기 때문에 현안 정치 얘기를 해주셔야죠. 자,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했던 탄원서가 어제 유출 공개가 됐고요. 논란이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A4 4장짜리 전문이 SNS에 공개됐는데 자, 좀 이제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고 평정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사태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처분 소송이라는 것은 본안 소송에 앞서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민사소송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가 나오기에는 시간 좀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와봤자 그때는
이미 이제 이것을 이행하기 어려운 네, 상황. 예컨대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하고 소송을 한 2년인데 그분은 돈 다 빼돌리고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처분을 해서 돈을 묶어달라든가. 묶어달라 이런 재판인데 지금 우리 당에 대한 가처분 소송은 상당히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아주 시간을 끌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주도 안 사실은 나올 것 뭐 이게 같다. 뭐 가처분 소송도 아니고 본안 소송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처분 소송 내용 자체는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원회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은 그 징계 사건은 이준석 대표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윤리위원회나 모든 데서. 그러니까 그건 확정돼서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징계를 받고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에 있는데 당내에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를 하면서 비대위로 결정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 소송을 하고 있고 그러면 원고는 이준석 대표이고 피고는 이제 당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당과 이준석 대표가 이 사안을 놓고 다투는 것인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어서 뭐 탄원서란 형식으로 내더라도 민사소송은 이른바 무기평등 원칙이라 해서 이쪽에서 제출하는 자료든 모든 뭐 주장을 상대방에게 곧바로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받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또 대응을 반론도 하고 이렇게 소송에서 하는 것인데 이 대표가 이제 또 소송 자체를 하는 것보다는 소송 자체를 통해서 정치적인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당에서도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언론에 공개를 했던 것 같고 그에 대해서 또 이준석 대표는 이걸 왜 공개하느냐 셀프로 공개해놓고 또 셀프로 격앙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데 사실은 저는 뭐 적절하지 않는 반응이고 또 그 내용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간 것도 만약에 개인적으로 내가 이 징계를 당했는데 이거 억울하다. 이거 중단시켜달라.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려달라. 이런 소송을 하는 것은 뭐 할 수 있죠.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면서 당신도 가처분 소송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것은 이제 자신의 공천 문제인데 이것은 당에서 비대위로 결정한 내용을 이제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과연 소의 이익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법원이 결정하지 않을까. 소의 이익이 없다 또는 보존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각하될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는 이준석 전 대표의 말대로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비대위로 간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에는 어떻게 되냐면 비대위원장 지위가 상실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더욱이 지금은 최고회의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비상 상황이 되어요. 그러면 이제 상임정국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이게 비상 상황이다. 그러므로 비대위로 간다라고 결정을 하면 또 지명권자가 권성동 의원이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도돌이표네요. 도돌이표.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에 대해서 과도하게 공격을 하는 사안이 과연 올바른 일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회의감을 갖고 있죠. 근데 의원님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이런 건 것 같아요. 이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는 이게 공개될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안 하고 이제 판사한테 읍소를 하기 위해서 보낸 건데 이걸 이렇게 언론에 공개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정치 도의적으로도 안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에 보면 거기에 온통 당 지도부를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절대자 신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원래 이 고자질하는 그런 의미로 내가 사실 우리 당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판사님 모르게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면 또 자신은 공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죠. 근데 민사소송은 어차피 양쪽 다 보니까 양쪽에 전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탄원서는 뭐 실질적으로 한 부분만 제출했겠지만 보통 증거 서류는 상대방에게 갈 것도 이쪽에서 마련해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법원에도 내지만 상대방에도 내게 두 부, 세 부를 내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전달이
이걸 왜 공개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정당한 주장을 하는 것이 더 맞죠. 네. 외부적으로 공개가 되더라도 타당한 주장. 그럼 갑자기 지금 의원님 얘기 듣다 궁금해진 게 이준석 대표는 요 탄원서가 공개될 것을 예상했을까요? 아예 안 했을까요? 저는 그분의 심리 상태는 잘 몰라요. 옆에서 늘 지켜봤는데 워낙 독특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공개가 되어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니까 왜 공개했느냐 이걸 가지고 문제 삼거든요.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 스타일인데 항상 그러면서 2배, 3배 더 공격을 하죠. 그렇죠. 거기다가 뭐 체리 따봉이나 기다리라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이나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이 당 내의 내용에 이제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니라라고 느낄 만한 많은 내용을 써서 이제 재판장한테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명으로 이제 등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또 피고예요, 피고. 그렇죠. 당 지도부니까요. 그분들이 소송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절대자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을 공격을 하는데 이 사안을 이제 재판에 간 사안을 계속 이제 대통령에게 해결을 해라. 왜 나를 지금 해결해 달라.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이제 하나는 이 판결이 잘못되었을 때 대통령이 뭐 배후에서 계속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또 주장할 근거이고 또 하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뭐 과거에 보면 이제 그 센 사람하고 붙어서 이기든 지든 자기의 정치적인 그 어떤 위상을 높이려는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복합적인 문제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소송에 가서 소송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은 버려놓고 그걸 근거로 여기서 계속 정치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당은 아주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출 자체보다는 이 내용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다라고 이제 보시는 입장 말씀해 주셨고 이미 뭐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을 검투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든지 죽을 때까지 싸운다 이런 이제 각오가 보이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신군부 절대자 뭐 또는 이제 이 비상계엄 이런 내용도 좀 쇼킹했지만 요 내용이 이제 그 이후에 주목받고 있어요. 조금 차분하게. 당대표에서 물러나면 윤리위 징계와 경찰 수사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를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고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들었다. 이건 이제 일종의 회유 혹은 뭐 타협안을 제시했던 거 아니냐인데 뭐 이전에 이미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 그럼 이런 이제 이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모르죠. 아예 아시잖아요. 저는 모르는데. 아니 뭐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뭐 경찰의 네네네 누군지 알겠다고. 뭐 한 사람 여러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도 뭐 여러 사람이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언론에 공개하고 할 때는 지금 몇 명이 떠오르는 그분들은 다 피해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근거도 없이 또는 근거가 있든 없든 또는 실명을 공개를 해서 누구가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하면 상대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방식이 뭐 내가 다시 대표가 되면 윤핵관을 명퇴시키겠다. 뭐 또는 더 나가서 뭐 윤핵관을 명퇴시키기 위해서 당원 가입해달라 이러면 뭐 물론 뭐 제가 그분들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분들은 지금 피해자가 되고 있어요. 엄청난 피해자가. 이런 것이 이제 과연 당을 같이 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정견을 함께해서 정견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권을 쟁취해서 그 권력의 힘으로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임이 정당이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정당의 구성원이 맞느냐. 근친증오적인 그런 지금 상황을 벌이는 것 아니냐. 더 나아가서 이것이 결국에 과연 정당한 주장이냐. 이런 모든 것을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저는 옳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을
절대자라고 표현하면서 절대자가 어떻게 지금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절대자라면 보통은 하느님 이야기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 절대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은근히 재판도 절대자가 지금 뭐 다 할 수 있고 뭐 징계도 본인이 받은 징계뿐만 아니라 이런 비대위로 끌고 가고 이 모든 것은 절대자가 뒤에서 지금 다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식 또는 더 나가서 나는 아주 정당하기 때문에 그냥 1대1로 검투사로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황제가 옆구리를 푹 쑤시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자체가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흐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 징계를 받고 또 그 결과로 이어져서 당이 위기에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는 그 과정은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윤리위원들이 그 징계 절차를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 제3자가 누구가 개입했다든지 영향을 미쳤다는 데 대해서는 하등의 그 근거나 드러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윤리위원장은 과거 야당의 아주 거목 지도자의 따님이신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아주 강고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을 그냥 대통령 꼭두각시 내지 권력자의 앞잡이로 만드는 지금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고 윤리위에서 뭐 좀 경고성 발언이 나오니까 푸하하 이렇게 조롱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굉장히 비성적인 방법으로 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죠. 역시 핵관은 핵관이십니다. 유럽을 그렇게 돌고 오셨는데 다 꿰뚫고 계신데 자 하지만 주로 이제 당의 입장에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좀 부적절함을 많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임 작가님, 이준석 전 대표의 이 주장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좀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황과 관련된 보도들을 좀 저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사실은 김광호 이제 서울경찰청장이 처음 이제 임명이 되고 나서 각 이제 부처에서 이제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왜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가 이렇게 진척이 잘 안 되느냐. 그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유튜브 어디를 봤는데 이거는 죄가 된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왜 진척이 안 되느냐. 이런 이제 질책을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인사를 할 때 해당 팀장이 교체가 됐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따라붙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모종의 어떤 압력이나 혹은 작용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보도들이 있었던 거고요. 추가로 이제 어제 JTBC가 그 연장선상에 있는 보도를 하나 내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 중에서 경찰과 아주 가까운 분이 이제 경찰청 쪽에 일종의 이제 압력 행사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정황의 얘기를 또 페이스북에 쓴 적이 있는데 그거하고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 뭐 경찰 고위급 인사를 윤핵관으로 알려진 한 의원이 6월 달과 7월 달에 두 차례 만났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이제 탄원서에서 얘기한 6월 지방선거 전후한 시기에 일종의 이제 회유가 있었던 때와 이제 맞물리는 거 아니냐. 회유가 안 먹히니까 결국 이런 어떤 압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라는 보도들이 좀 나오다 보니 그래서 이 절대자라고 이준석 대표가 좀 무리하게 칭하기는 했으나 대통령실 주변이나 혹은 이제 여권의 핵심에서 혹시 경찰 주변에 어떤 알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의혹 제기하는 데 대해서 뭐 더 이상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입증을 스스로 해야 된다. 전들 뭘 알며.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뭐 한이 없죠. 이 세상의 일은. 근데 이 문제의 본질은 수사는 수사대로 어차피 수사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예컨대 왜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느냐라고 질책할 수 있는 건 기관장으로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추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나타난 사안 자체는 과연 진실관계는 무엇인가는 앞으로 증거에 의해서 밝혀질 사안이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사실관계가 뒤집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이준석 대표가 뭐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이 그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 입증은 아니라 최소한 증빙이라도 내면서 좀 이야기하면 상대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떠올라요. 누구쯤 이런 얘기는 누가 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는 아니다 이야기하면 더 우습고 하니까. 또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 이준석 대표하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그 심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엮이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죠. 나서면은 그러니까. 또 타겟이 되니까. 네, 그러면 이 대표는 이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러면 이제 상대는 그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하면 이제 진흙탕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대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전부 이제 상대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을 이준석 대표는 내가 이겼다 또는 내 말이 맞다. 더 나아가 저 사람들은 나를 무서워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지 않는가라고 옆에서 보면 좀 느꼈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고 나는 당신과 상대하기 싫다 이런 의미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죠. 굉장히 독특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이제 독특함. 그 좀 지금까지 뭐 이런 경우가 없었으니까요. 정당 내에서. 그런데 이제 이 김 의원님께서는 사실은 과거 청와대에도 일을 하셨고 또 이제 의정 활동도 하셨고 정당, 정치 다 경험하셨으니까. 저는 또 같이 최고위원으로. 같이 최고위원회에도 계셨고요. 카메라에 많이 같이 잡히셨었죠. 그러니까 궁금한 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귀결될 거냐인데 다 길게 갈 거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자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상처가 나잖아요. 그럼 이준석 전 대표의 또 이 행위나 발언의 배경에도 대통령에 대한 이제 것들이 다 깔려 있고 그럼 어떻게 이 해법을 좀 내야 되겠습니까? 해결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번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지금 그 법률적인 문제로 가 있어요. 가처분 소송. 가처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당의 징계는 이미 확정이 되었어요. 재심을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본인도 받았고. 예, 그래서 본인이 당원권 정지가 6개월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런 내용으로 가는 거고.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가처분 소송이 어떻게 또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단계가 될 것이고 저는 이준석 대표는 멈추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상황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번쯤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어찌됐든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국민의 그 지지를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지도자가 되고 또는 권력을 획득하고 그 얻은 권력으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인데 이 대표는 다른 사람은 마음을 얻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이기는 것을 추구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겨야 되겠다는 과도한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사실 그 말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뭐 저 같은 이제 비평가들, 소위 이제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은 상황들을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다음 스텝들을 예측을 하려고들 많이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결국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 소송도 하긴 했지만 법적 판단의 결과 자체에 주목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른 싸움을 위한 재료로 이제 동원을 한다. 그 얘기인즉슨 총선을 전후한 시기쯤 되면 윤석열 정부도 이제 집권 후반기로 가니까 힘이 좀 빠지거나 뭐 이럴 시점에 본인이 소위 말하는 이제 반윤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여당 내 야당 역할로 좀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보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과연 먹힐 거냐. 이제 이런 좀 예측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은? 이제 첫째 먹힐 거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막 그 추도 면밀하게 미래의 계획을 세워서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은 또 생각하겠지만. 그리고 다만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자기가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든 이 상황은 대통령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그 나는 피해자다. 그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굉장히 좀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유불리를 많이 따지는 분이니까. 네네네. 그리고 나서 그랬을 때 이것이 성공하면 그래서 그 윤석열의 대항마로서 이준석의 그 역할 내지는 위상을 정립한다면 모든 면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또 뭐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지금 저 이준석 대표 굉장히 이성적인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결정을 한다면 또 예측이 가능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과연 그러면 성공할 거냐? 근데 그 전 단계에서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좀 많죠. 이런 모습을 보고 저분이 지금까지 내가 알던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해서 또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동지들이 좀 떠나가고 뭐 이럴 수가 있다는. 국민적으로도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지지 이제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는 또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냥 단순한 게임 내지 네 주권 내 살자의 그런 승부만에 집착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될 수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려버리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싸움은 재밌는데 관객들이 너무 더티 플레이다 해서 다 빠져나가 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렇게 재미나 혹은 센세이션만 추구한다면 이제 유튜버가 되는 거죠. 정치인이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번에 그 유럽에 가서 여러 나라 가면 그 나라의 그 신문들을 사서 그렇죠. 이제 제가 외국어 뭐 다 모르니까 어차피 근데 이 구글 번역기를 쫙 돌려보면 나오거든요. 요즘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래 읽어보고 느낀 건데 우리나라 정치는 정말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정치 같았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정말 염증을 느끼게 만들면 그러면 등장인물들은 다 아웃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직전이라고 봐요. 직전이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뭐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막 싸워서 내 체급도 키우고 해서 나중에 윤석열 정부의 지지가 더 떨어지고 또 장악력이 없어지면 내가 대안으로 나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죠. 왜냐하면 그 등장인물들은 다 그냥 퇴출되는 거죠. 그때는 다른 등장인물들로 교체될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 당이 아직까지 이준석의 대체제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진행되다 보니까 상황이 진행되니까 그것이 이제 좀 아직까지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모셔놓고 여쭤볼 이 이슈가 산적해 있었는데 이준석 이슈가 세긴 세네요. 이거 하나로 지금 시간이 다 갔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고 대통령실의 뭐 인적 쇄신이라든가 국정 문제 많이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의 간식은 편의점 상품권이고요.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어김없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어제 오프닝에도 썼고요. 오늘도 오프닝에 제가 썼는데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경기 수원시 다세대 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게 이제 사회적 파장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평소 건강 문제와 생활고로 벼랑 끝에 몰린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좀 사건의 개요 상황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시신이 발견된 것은 어제 오후 2시 50분 정도입니다. 네. 주변 주민들이 이제 냄새가 좀 많이 난다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여러 이제 경찰 엊그제 예. 월요일 그렇죠. 오후. 21일이죠.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세 분이 돌아가셔 있는데 상당히 부패 정도가 좀 있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날씨도 그렇고
여기에 이사 온 건 2020년 2월이십니다. 2년이 지난 상태인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집주인은 이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주변하고 교류가 거의 없었고 유서도 발견됐는데 상당히 그 안에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건강 상태에 대한 하소연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 모두 세 분이 다 여성분들입니다. 예. 60대 어머니와 40대 따님 둘이고 아마 막내 분이 생계를 책임져 왔는데 그도 힘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자, 이게 그러니까 21일 일요일에 발견이 됐고 엊그제는 22일 월요일에 이게 알려진 그런 상황인 거죠. 60대 어머니는 이제 암투병 중이었고 40대 두 딸도 이제 지병으로 투병 생활하고 있었는데 희귀성 난치병이었다. 월세는 40여만 원. 병원비 때문에 월세가 밀릴 것 같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 자, 유서까지 발견됐는데 이게 복지행정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상황에서 보통 힘들면은 여기저기서 자구적인 노력도 하고 결국은 정부 지원이 되나도 알아볼 텐데 이 힘겨운 생활이 고스란히 이렇게 담겨 있었던 내용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상황 자체는 이분들이 원래 이제 주소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경기도 화성이었고요. 네네. 거기 2004년부터 거기 있었는데 그쪽에 있었는데 아마도 거기서 이제 가족 5분이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남성분이 아들이 하나 있었고 예, 지금 3분이 있어요. 5가족이었는데 사업에 실패한 후에 아마도 주소지는 거기 놔두고 일종의 뭐 채권자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형태로 이렇게 있으셨나 봐요. 전입신고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당연하게도 여러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그나마 이제 2020년, 19년, 20년 때 그 생계를 책임지던 아드님이 돌아가셨고 그 바로 뒤에 아버님도 돌아가셔갖고 결국은 이 세 모녀한테는 실제로 이제 생계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 그게 이제 유서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활동하던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그런데 세 모녀에게 남겨진 건 빚더미뿐이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또 이제 가슴이 더 먹먹한 게 뭐냐면 이런 사건 얼마 전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원 세모녀 사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8년 전에 송파 세모녀 사건 이렇게 부르는 사건이 있었고 거의 데자뷰, 이 기시감을 느낄 정도로 유사성이 있어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예, 그때도 송파구에서 그때 당시에도 60대 어머니와 30대 딸 또 이제 말하자면 뭐 이제 큰 딸의 투병 생활 그리고 밀린 공과금을 현금 70만 원을 이제 주인 아줌마님께 드리면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택을 한 부분인데 차이점은 있습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은 거기에 주소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주소지가 없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왜 주소지 있고 이런데 이런 형태로 왜 이렇게 못 찾았느냐. 찾아내서 지원하지 못했느냐. 그래서 이제 많았죠. 발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찾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그러니까 뭔가 위험 신호를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그때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법도 바뀌어야 됐고 세모녀법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이 많이 생겨갖고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지금 이 발생했던 수원 세모 사건은 또 사각지대인 거죠. 그 사각지대에 또 사각지대가 됐다. 사각지대 안에 또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때는 적어도 주소지는 현 주소지가 맞았는데 이번에는 다른 곳에 주소지를 두고 이제 주소지가 아닌 전입신고하지 않은 이 집에서 살고 있었던 거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대통령께서 이제 찾아보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8년 전 말씀해 주신 대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가동했다. 자, 딱 지금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발굴할 수 없는 거예요. 현재 법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동 그리고 한전 예를 들면 도시가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34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생존 반응 이런 얘기 이런 하잖아요. 거죠. 전기를 안 낸다. 생활 반응. 한전에서 전기세를 안 낸다. 수도세를 안 낸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떠오르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 동에 보내는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입니다. 네. 그 동에 보내면은 그걸 실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찾아가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무려 544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최대치고 최소치만 해도 그 사실 뭐 수십만이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동사무소 담당 직원한테도 네. 최소한 100명 이상. 그러니까 큰 대도시 같은 경우는 네네. 100명을 일일이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런데 문제는 관련된 공무원의 인력은 증가되지 않았다.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표가 개발된 이후에 일이 2배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나빠진 것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지표가 되면 자동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뭐가 알람이 떠갖고 발굴이 그렇죠. 됐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담당자한테 알람은 가는데 네. 그 담당자가 찾아가서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업무는 2배가 됐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라면 인력이 늘어서 예. 자, 그럼 일을 처리할 만한 이제 업무가 부과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 담당 공무원이 하루에 내가 뭐 10가구를 방문한다. 그럼 방문하면 다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요즘에 보면 집에 찾아오면 빈집이 더 많잖아요. 예. 반응도 없고. 자, 이런 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럼 실사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게 또 머리에 떠오르게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것이 예. 중앙복지위급 위기 발굴 대상자라고 하는 네. 게 아까 말씀하신 12만 명입니다. 네. 아까 544만이라는 것은 총 그 숫자인 거고 네. 그중에서도 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한 숫자가 네. 12만인데 그들을 모두 찾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네. 지금 이것처럼 주소지가 엉뚱한 데 있는. 네네. 그러면 화성시 공무원은 수원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데 찾아가야 되느냐. 예. 이런 항변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곳에 가봤는데 그런 사람 안 삽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문제가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도를 오늘 보니까 그 12만 명 안에 이 수원 세무년 들어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도 없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파 세무년 사건 이후에 사각지대 해소한다고 했는데 사각지대 속에 또 사각지대가 있더라. 자, 실제로 이 돈이 없어서 건강보험료 내지 못하고 이런 이른바 생계형 체납 가구가 73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사례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다면서요. 그렇죠. 말하자면 뭐 근데 이런 형태는 거주 불명자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네. 거주 불명자. 네네. 말하자면은 돈을 못 내니까 그냥 어디 다른 데 가서 네. 월세 싼 데 가서 살면서 그 존재가 없는 거죠. 연락 안 받아. 예. 분명히 저기에 사람은 사는데 그 사람을 관리할 행정기관은 서로 엇박자가 나는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조금 새로운 시각을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제가 좀 이따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경찰은 주소지와 관련 없이 그 치안 대상에 대한 관리를 하고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특단의 조치를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기존의 시각으로는 안 된다. 기존의 행정 체계로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 다른 시각을 좀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그래서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오늘 보도가 자 복지 혜택은 월 1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1원도 못 받았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복지사각지대에서 경찰 차원에서 어떤 일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경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우범이라든가 아니면 범죄 피해 파악 같은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행정이나 복지의 데이터랑 연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경찰의 일을 하고 복지는 복지의 일을 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그 중간에 있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경찰한테 그런 어떤 권한을 좀 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변용할 수 있는 어떤 걸 주는 형태가 오히려 좀 나은 방식이 아닌가. 아니면은 원래의 방식대로라면 복지 공무원들을 늘려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정부는 늘리는 건 아마 좀 꺼려 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막 줄이려는 고민을 그렇죠. 오히려 하는데 줄이기도 쉽지 않지만 그러면 A와 B 사이에 어떤 공동 구역을 무엇인가 설정을 다시 해갖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경찰을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 특히 지역 경찰을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 그것이 이제 새로운 시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이 정보 약자에 속하는 고령층, 저소득층 복잡한 복지제도를 뭐 모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주변 시선을 의식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지금 내 이 주거지가 알려지면 복지 서비스를 받는 거를 차치하고 빚쟁이가 당장 찾아오지 않을까 두려움에 빠진 분도 계실 거고요. 이런 사례들도 많겠죠. 그렇죠. 특히 이제 아이들은 낙인이 찍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또
이게 뭔가 빚쟁이가 쫓아오면 그 주변 사람들이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형태의 뭐 이게 공동 가구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좀 시각을 좀 달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낙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냥 이 신청주의 문제 같은 것들이 막 쌓여갖고. 네. 근데 문제는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자, 낙인 효과 이런 사회적인 문제까지 배려해서 해야지 그냥 법과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알아서 쓰시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지금 새내기 대학생이 또 숨진 안타까운 사건도 보도되고 있는데 자, 보육원에서 자라서 보호 종료가 된 그런 또 이제 아직 10대인 대학생이었던 겁니다.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꼭 여기에 대한 해법을 우리 사회가 찾아내길 기대하면서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사건 본부 마무리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편의점 상품권 간식 받으실 분은요. 2786-4760-5591 3047-7320님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최영일의 시사본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